개미와 배짱이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우화입니다. 여름에 개미가 열심히 일할 동안 놀기만 했던 배짱이가 겨울이 오자 후회하며 개미에게 도움을 청하는 내용이죠. 착한 개미는 배짱이를 집 안으로 들이고 배짱이는 그간 놀았던 것을 반성하는 이야기로 알고 있을 텐데요. 하지만 동화 개미와 배짱이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무척이나 잔혹한 결말 버전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어느 마을, 부지런한 개미들과 놀기만 좋아하는 배짱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개미들은 뜨거운 떼약볕이 내리쬐는 한여름에도 열심히 먹이를 나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배짱이는 나무 그늘에 앉아 노래를 부르며 뒹굴거리기만 했죠. 배짱이는 더운 여름에 일을 하는 개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맛있는 게 이렇게나 많이 널려있는데 일만 하다니 너희들 정말 바보 아니야? 여름엔 식량이 많으니 많이 모아둬야지. 지금 일을 해야 겨울을 보낼 수 있어. 우리 함께 힘내서 식량을 모으자. 하지만 개미의 조언은 배짱이에게 하나도 들리지 않았는데요. 아니, 나는 안 할 거야. 너희들이나 해. 당장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기에 굳이 일을 할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것이죠. 개미들은 가을에도 열심히 식량을 모으는데 전념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배짱이는 개미들을 놀리는 듯 그 앞에서 신나게 노래를 불러댔습니다. 개미의 식량 창고에 음식이 차곡차곡 쌓여갈 때마다 점점 낙엽이 지고 찬바람이 불었는데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그때까지 실컷 놀기만 했던 배짱이는 당연하게도 아무런 식량이 없었죠. 오랜 시간 굶주리게 된 배짱이는 추위에 덜덜 떨며 먹이를 구하러 다녔습니다. 밖은 눈이 소복히 덮여 있었고 여름이랑 가을과는 달리 그 어느 곳에도 먹을 만한 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배짱이는 개미들이 열심히 식량을 모으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개미들이라면 먹을 걸 가지고 있지 않을까? 도움받을 곳이 전혀 없었던 배짱이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개미들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개미들은 이전과는 달리 집에서 따뜻한 차와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요. 배짱이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개미들이 물어보자 잔뜩 풀이 죽은 배짱이는 애처롭게 이야기했습니다. 나 배짱이야. 미안하지만 식량을 좀 나눠줄 수 있겠니? 잠시 후 문이 열리더니 개미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말했었잖아. 그러길래 왜 여름에 식량을 모아두지 않았어? 배짱이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노래를 부르느라 시간이 없었어. 그러자 개미들은 어이없다는 듯 깔깔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름에 노래를 부르며 지냈으니 겨울에는 춤을 추면 되겠네. 도와주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없었는데요. 매몰찬 개미의 대답에 절망감을 느낀 배짱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달라지는 건 없었죠. 이에 그치지 않고 개미들은 배짱이를 더욱 몰아붙였습니다. 우리는 겨울을 보내기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일을 했어. 넌 우리가 말해도 내내 노래만 불렀지. 넌 우리한테 바보 같다고 했었잖아. 누가 더 어리석었는지 이젠 확실히 알겠지? 그래 개미야. 내가 바보 같았어. 제발 도와줘. 너희 말곤 도움을 구할 데가 없어. 하지만 개미들은 배짱이의 말에 더 이상 대꾸를 하지 않은 채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살을 낼 것 같은 추위에 배짱이의 몸이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이미 발은 얼어버려서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었는데요. 돌아가려고 해도 폭설 때문에 길을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몸을 녹일 만한 공간도 존재하지 않았죠. 생명의 위협을 느낀 배짱이는 정신을 붙들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개미야, 제발 문 좀 열어줘. 아무리 배짱이가 두드려도 문은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센 눈보라가 몰아쳤고 점점 배짱이의 의식이 희미해져 갔습니다.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던 배짱이는 결국 개미들의 집 앞에서 정신을 잃고 말았죠. 몇 시간이 흐른 후 눈보라가 그치고 하늘이 맑게 개었습니다. 날이 다시 밝자 개미는 문을 열어젖혔는데요. 앞에는 꽁꽁 얼어붙은 배짱이가 있었습니다. 배짱이는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배짱이가 계속 여기에 있었구나? 배짱이를 물끄러미 내려다보던 개미들은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 그래도 겨울엔 식량을 얻기가 힘든데 잘 됐네. 다행히 한겨울이라서 따로 보관할 필요도 없겠구만. 그러지 말고 얼른 갖고 들어가자. 하지만 개미들에게 배짱이는 너무나도 컸는데요. 개미들은 집안에 있는 모든 개미 가족들을 불러 모아 죽은 배짱이를 에워쌌습니다. 그리곤 달려들어 배짱이의 몸통, 얼굴, 배, 다리를 분해하기 시작했죠. 순식간에 배짱이는 산산조각 났고 개미들은 일사불란하게 집안으로 배짱이 조각들을 옮겼습니다. 생각보다 양이 많네. 며칠은 든든히 먹을 수 있겠어. 개미들은 뜨거운 수프를 끓였고 그 안에 배짱이 조각들을 던져 넣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푹 삶아진 배짱이 수프가 완성되었습니다. 개미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숟가락을 들었죠. 이렇게 불성실한 배짱이 덕분에 개미들은 더욱 풍족하게 겨울을 보냈다고 하네요.
옛날 옛적 어느 나라에 아름다운 공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겨우 15살이었지만 왕과 왕비는 공주가 빨리 결혼해 아이를 낳길 바랬습니다. 어느 날 왕비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난 13살에 결혼해서 15살에 이미 너를 임신하고 있었어. 넌 그냥 이대로 노처녀로 늙을 거야? 하지만 공주는 결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지루한 인생을 살 것만 같았죠. 하지만 공주는 15살이 되면서부터 남자와 서로의 몸을 탐닉하는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본능을 애써 부정해왔습니다. 머릿속에 남자가 떠오를 때마다 공주는 강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황금으로 만든 공을 갖고 놀며 혼란한 마음을 정리했는데요. 순간 공이 예상치 못한 곳으로 튀어오르더니 작은 샘을 향해 대굴대굴 굴러가더니 퐁당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귀한 공을 잃어버린 공주는 안타까움에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공주님, 왜 여기서 울고 계시나요? 공주가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밑을 내려다보니 바닥에 웬 울퉁불퉁하고 못생긴 갈색 개구리가 있었는데요. 공주는 징그러운 개구리를 보자마자 금방이라도 토할 것만 같았습니다. 별로 말을 하고 싶은 기분은 아니었지만 그렇지 않으면 개구리가 계속 대답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 마지못해 말을 꺼냈습니다. 공이 샘물에 빠졌어. 황금으로 만든 건데. 그러자 개구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공주님, 제가 공을 찾아드릴게요. 대신 제 소원을 꼭 들어주셔야 해요. 공주는 일단 개구리의 소원이 무엇인지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천한 것들이 높은 사람에게 바라는 게 뭐겠어? 값 나가는 금은보화 정도면 되겠지. 그런데 개구리의 소원은 공주의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친구가 되고 싶다는 것이었죠. 공주님과 같은 테이블에 앉고 공주님이 쓰던 접시에 담긴 음식을 먹고 공주님이 쓰는 유리잔에 와인을 마시고 싶어요. 그리고 공주님과 함께 자고 싶어요. 공주는 어이가 없었지만 황금공을 되찾고 싶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만약 약속을 지키라고 개구리가 쫓아오면 성문을 지키는 병사들에게 죽이라고 해야겠소. 부모님도 내가 개구리랑 함께 자는 걸 원치 않으실 거야. 개구리는 공주의 속셈도 모른 채 샘물 깊은 곳으로 헤엄쳐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개구리는 환하게 빛나는 황금공을 입에 물고 올라왔는데요. 그 순간 공주는 잽싸게 개구리가 물고 있는 공을 낚아채 도망쳤습니다. 개구리가 애타게 불렀지만 공주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죠. 다음날 공주가 식당에서 왕과 왕비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종이 궁 밖에 개구리가 찾아왔다고 보고했습니다. 개구리는 공주를 보자마자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공주님, 약속을 지켜주세요. 왕은 무슨 일인지 물었고 공주는 어쩔 수 없이 어제 있던 일을 털어놓았죠.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한 나라의 공주로서 백성과의 약속을 저버리면 되겠느냐? 개구리와 함께하도록 해라. 개구리는 공주 옆으로 뛰어올라 공주의 접시와 유리잔으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주는 당장이라도 개구리를 쫓아내고 싶었지만 왕이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꾹 참았죠. 개구리는 개걸스럽게 음식들을 먹어치운 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배가 불러서 그런지 너무 졸려요. 저를 침대로 데려다 주세요. 공주님도 함께 누워야 해요. 공주는 일부러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왕이 개구리를 쫓아낼 거라고 믿었던 것인데요. 하지만 왕은 달랐습니다. 그것도 개구리와 한 약속이니 지키도록 하거라. 왕의 단호한 명령에 공주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개구리는 침실로 가자고 계속 졸라댔고 공주는 단념한 채 손가락 끝으로 개구리를 집어들고 침대로 향했습니다. 공주는 개구리를 침대 끝에 올려놓고 당부했습니다. 가까이 오면 죽여버릴 거야. 개구리는 절대 다가가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주는 그제야 마음을 놓고 잠을 청할 수 있었는데요. 잠이 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개구리가 폴짝 뛰어올라 공주의 몸 위에 착지했습니다. 공주는 화들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뭐하는 짓이야? 그러자 개구리가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공주님이 계속 뒤척여서 몸에 깔릴까봐 어쩔 수 없이 올라온 거라고요. 화가 난 공주는 개구리를 집어던지려고 했지만 그 순간 개구리의 미끌거리는 점액이 피부에 닿으면서 기분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점점 공주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그걸 본 개구리는 부끄러워하는 공주를 놀리기 위해 폴짝폴짝 온몸을 뛰어다니며 점액을 묻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공주는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몸을 부르르 떨었죠. 다음날에도 그 다음날에도 공주는 개구리가 몸에 올라오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공주는 점점 짜릿한 감정에
중독되어 갔고 개구리 또한 공주가 더 자극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개구리는 전에는 시도해보지 않았던 공주의 속옷 안에까지 들어가려고 했는데요. 이에 깜짝 놀란 공주가 황급히 개구리를 빼낸 후 침대 밖으로 던졌습니다. 저 멀리 날아간 개구리는 벽에 부딪히고 바닥에 쓰러졌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그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하더니 구릿빛 피부, 탄력 있는 몸, 따뜻한 눈빛을 지닌 멋진 청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공주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 사이 청년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웃나라 명망 있는 가문의 둘째입니다. 공주님을 줄곧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는 공주가 남자를 싫어한다는 소문을 듣고 고심 끝에 마녀를 찾아가 자신을 개구리로 바꿔달라고 한 다음 공주가 자주 찾아오는 강 근처에서 접근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매일 밤 공주님과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할 수 있을까요? 공주는 남자를 싫어했지만 밤마다 개구리였던 청년과 나눈 쾌감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공주는 청년의 청혼을 받아들였고 결혼식을 올린 후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옛날 옛적 깊은 바닷속에 인어왕국이 있었습니다. 왕국을 다스리던 인어왕에게는 사랑스러운 6공주들이 있었는데요. 공주들은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에게 인간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너희들이 18살이 되면 바다 위로 올라가 인간을 볼 수 있도록 해주마. 대신 한 가지 금기사항이 있단다. 인간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말거라. 우리를 본 인간에게는 반드시 불행이 따르거든. 시간이 흘러 18살이 된 언니 인어들은 차례차례 인간 세상을 구경했고 자신의 경험담을 자매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유달리 아름다웠던 막내 공주는 5 언니들의 경험담을 들으며 18살이 되길 손꼽아 기다렸는데요. 하지만 17이 되던 해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던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바다 위로 헤엄쳐 올라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저 멀리 반짝반짝 빛나는 커다란 배가 보였는데요. 호기심이 생긴 인어공주는 배가 있는 곳으로 헤엄쳤습니다. 배 안에서는 파티라도 벌이는 듯 흥겨운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죠. 인어공주는 선실의 창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안에서는 왕자의 생일 축하 파티가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그녀의 눈에 생일 파티의 주인공인 젊은 왕자가 들어왔습니다. 빛을 받은 금빛 머리카락은 너무나도 눈부셨고 눈동자는 마치 푸른 바다와 같았죠. 인간 왕자에 매료된 그녀는 넋을 잃고 바라보았고 무의식적으로 창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왕자는 자꾸만 시선이 느껴져 창문으로 고개를 돌렸는데요. 그녀를 본 왕자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인어다! 인어가 나타났다! 그때 갑자기 거센 바람과 함께 굵은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집어삼킬 듯한 파도에 배는 크게 출렁거렸고 겁에 질린 사람들의 비명이 이어졌습니다. 인어공주는 할머니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우리를 본 인간에게는 반드시 불행이 따르거든. 그녀는 죄책감이 들어 바닷속으로 황급히 몸을 숨겼는데요. 하지만 이미 돌이키기엔 늦었죠. 배는 뒤집힐 듯 요동쳤고 파도에 휩쓸려 난파되었습니다. 인어왕국으로 돌아가던 인어공주는 정신을 잃은 채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왕자를 보았습니다. 이대로 내버려둔다면 물속에서 목숨을 잃을 것이 분명해 보였기에 서둘러 그를 데리고 육지로 향했습니다. 악몽 같은 밤이 지나고 하늘이 푸르게 개었습니다. 한참을 헤엄친 인어공주는 왕자를 모래사장에 눕혔습니다. 다행히 왕자의 숨은 희미하게 붙어 있었죠. 인어공주는 왕자를 빤히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이렇게 아름답다니. 어느새 그녀의 마음속엔 검은 욕망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녀는 왕자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입을 맞추었고 그의 온몸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왕자는 아직 의식이 없었지만 인어공주의 손길에 얼굴이 점차 붉게 달아올랐는데요. 인어공주는 왕자의 몸 위에 올라갔고 그를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웠던 둘의 몸은 점차 뜨거워졌고 그녀는 마치 인간이 된 것 같은 황홀함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인어공주는 왕자와 사랑을 나누게 되었죠. 더 같이 있고 싶었지만 또다시 금기를 어겨 왕자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바닷속으로 돌아간 인어공주는 왕자와의 만남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인어공주의 머릿속에 심해에 사는 사악한 바다마녀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흑마법을 이용해 온갖 신비한 마법을 부릴 수 있었죠. 고민하던 인어공주는 바다마녀가 사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신통력이 있는 마녀는 인어공주의 얼굴을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인간과 한 몸이 되었구나. 저는 왕자님을 사랑해요. 물고기의 모습 말고 인간의 몸을 갖고 싶어요. 계약을 하고 싶다면 대가가 따르는 법이지. 일단 네 혼을 내게 넘겨. 인어공주들은 불사의 몸을 가지고 있었고 혼을 넘긴다면 인간의 운명처럼 언제든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몸이 되는 것이었는데요. 목숨을 건 위험한 계약이었지만 왕자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인어공주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마녀는 기분 나쁜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마녀는 인어공주에게 혼을 꺼내 마법의 약을 만들었고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이 약을 마시면 이제 인간의 모습이 될 거야. 왕자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다시 인어의 혼을 얻을 수가 있어. 하지만 왕자가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된다면 넌 다시 인어로 돌아가게 될 거야. 곧이어 심장이 터져버리고 넌 물거품이 되어 사라지겠지. 왕자를 보기 위해 모든 위험을 감수하겠다고 다짐한 인어공주는 마법의 약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모습이 순식간에 인간으로 변했습니다. 인어공주는 기뻐하며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한편 왕자 또한 폭풍이 치던 날 자신을 구해준 여인과의 기묘한 만남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정신을 잃었음에도 당시의 기억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는데요. 그는 그날의 일을 더 기억해내기 위해 모래사장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왕자의 눈앞에 인간의 모습이 된 인어공주가 나타났습니다. 운명처럼 나타난 그녀의 모습을 본 왕자는 그때 그 여인임을 직감했죠. 왕자는 인어공주를 자신의 궁전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녀에게 눈부시게 화려한 드레스를 선물해 주었는데요. 하지만 옷을 입는 것이 어색했던 인어공주는 항상 옷을 벗어던지곤 했죠. 둘은 항상 침대에서 사랑을 나누기 바빴고 이런 아들의 모습에 왕과 왕비의 걱정은 날로 커져만 갔습니다. 고민하던 부부는 왕자에게 이웃나라 공주를 소개해줬고 공주의 모습을 본 왕자는 그녀와 곧바로 결혼식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사실 왕자는 출신도 모르는 인어공주와 평생 함께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에게 인어공주는 잠깐 만나는 연애 상대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때부터 왕자는 점점 인어공주를 찾지 않았고 변해가는 왕자의 모습을 본 인어공주는 슬퍼했습니다. 이제 내가 인간으로 있을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결혼식 날 밤 인어공주는 성을 떠나기로 결심했고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몸이 점차 인어로 되돌아갔는데요. 그때 인어공주 앞으로 왕자와 그의 신부를 태운 호화스러운 배가 지나갔습니다. 배 안의 사람들은 모두 즐겁게 파티를 즐기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왕자의 모습을 보기 위해 인어공주는 선실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인어를 본 인간에게 불행이 닥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에겐 그런 것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곧이어 거센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고 이전처럼 배는 처참하게 부서져 버렸습니다. 인어공주는 바닷속에서 정신을 잃은 왕자를 끌어안고 바다 깊숙이 있는 마녀가 사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녀에게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왕자님과 저를 한 몸으로 만들어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대신 왕자님의 반쪽 몸과 저의 반쪽 몸을 드릴게요. 마녀는 음흉한 미소를 짓더니 공주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인어공주의 하반신을 인간의 형태로 만든 후 왕자의 상반신과 연결해 하나의 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바다 위로 올려보냈습니다. 잠시 후 모래사장에서 눈을 뜬 왕자는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몸이 내 몸 같지가 않은데? 사고 때문인가? 잠시 후 아래를 내려다본 왕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반신이 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 어디에선가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왕자님, 우리 드디어 한 몸이 되었네요. 둘은 하나의 몸 안에서 영혼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이죠. 왕자는 심히 절망했지만 인어공주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밤 인어공주는 이전에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왕자에게 자신을 쓰다듬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왕자는 하반신을 소유한 그녀의 부탁을 거부할 수가 없었죠. 하루하루가 괴로웠던 왕자와는 달리 인어공주는 매일매일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왕자는 자신에게 생긴 일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었고 이 사실은 왕자와 인어공주 둘만의 비밀이 되었죠. 시간이 흘러 왕자는 왕위에까지 올랐지만 평생 다른 이와 결혼할 수 없었다고 하네요. 흥부와 놀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전래동화입니다. 가난하지만 착한 마음씨를 가진 흥부는 다친 제비다리를 고쳐줘서 복을 얻고 욕심 많은 놀부는 벌을 받는 권선징악의 내용이죠. 흥부와 놀부 이야기에는 여러 이본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무척 충격적인 내용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흥부와 놀부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격은 정반대라 형 놀부는 욕심쟁이의 성격도 괴팍했지만 동생
흥부는 마음씨가 곱고 착했습니다. 부모는 첫째인 놀부에게만 굳은 일을 시켰고 둘째인 흥부에게는 글 공부만 시켰는데요. 어릴 때부터 이에 대해 불만이 있었던 놀부는 흥부가 남을 돕느라 한 푼도 벌지 못하고 재산만 축내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놀부가 흥부를 불러들였습니다. 얘 아우야, 네가 사는 게 어려운 줄 모르니 나한테 기대서 놀고 먹고 하는 것 같은데 난 그 꼴을 보기 싫다. 우리 가문의 살림살이는 다 내가 벌어 혼자 장만한 것이니 너한테 돌아갈 건 하나도 없다. 어서 네 처자식을 데리고 떠나거라. 깜짝 놀란 흥부는 놀부에게 애원했지만 놀부는 매몰차게 흥부네를 내보냈습니다. 빈손으로 쫓겨난 부부는 어린 자식을 업고 거리를 떠돌았는데요. 이곳저곳 떠돌이 생활을 하며 하루하루 힘들게 구걸하다 보니 어느덧 흥부의 성격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는 아내가 음식을 구해오느라 늦으면 짚고 있던 지팡이를 휘두르기도 했고 반찬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거처에 불을 지르려고 하는 등 난동을 피웠죠.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식은 계속해서 생겨났고 어느덧 흥부네는 25명의 아이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많아질수록 살림은 더욱 힘들어졌고 굶는 날이 계속되자 흥부는 밥이라도 얻어먹으려고 놀부에게 향하게 되죠. 흥부는 최대한 불쌍한 척을 하면 놀부가 곡식을 내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흥부는 곧바로 눈물을 훌쩍였고 떨리는 목소리로 애절하게 빌었습니다. 형님, 밤낮으로 일해도 돈 한 푼을 못 모으고 있습니다. 원하지 않은 자식들을 얻었는데 그 수가 벌써 25이나 됩니다. 하지만 놀부는 몽둥이를 들고 와 흥부를 내리쳤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하늘은 인간에게 제각기 복을 내리는데 그렇다면 내가 네 복을 빼앗았겠느냐? 네 꾀에 나는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니 썩 꺼지거라. 결국 흥부는 매타작을 당하고 집에 돌아오게 되었죠. 시간이 흘러 어느덧 흥부의 큰 아들들은 20살, 작은 아들들은 17살 정도가 되었는데요. 다른 집 자식들은 이 나이에 한창 농사를 짓고 나무를 베며 돈을 벌었지만 흥부네 아들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부모에게 밥을 차려오라는 말만 했죠. 때문에 부부는 밤낮으로 일을 했지만 늘 굶게 되었는데요. 이를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부부는 세상을 뜨겠다고 하며 서로 목을 매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포기하고 부둥켜 안으며 신세를 한탄했죠. 그때 마침 스님 한 명이 흥부의 집을 지나게 되었는데요. 통곡하는 소리를 들은 스님은 흥부에게 사정을 물었습니다. 자식은 많은데 가난하여 계속 굶주리고 있습니다. 아내와 서로 먼저 죽겠다고 하다 울고 있었죠. 이를 안타까워한 스님은 좋은 집터를 알고 있으니 따라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흥부는 발걸음을 옮겼고 스님이 이야기해준 곳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정말로 명당 자리였는데요. 흥부는 원래 살던 집을 허물고 새로운 터에 집을 지었습니다. 화창한 봄이 되자 제비가 날아들어왔고 흥부네 집 처마에 둥지를 짓고는 새끼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커다란 구렁이가 제비 부모가 없는 틈을 타 둥지에 침입했습니다. 이를 보고 깜짝 놀란 흥부는 구렁이를 쫓았지만 다른 새끼 제비들은 다 죽은 뒤였고 도망치다 다리가 부러진 새끼 한 마리만 남게 되었는데요. 이를 안타깝게 여긴 흥부는 홀로 남은 새끼 제비를 거두어 치료해줬고 덕분에 건강해진 제비는 남쪽 나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비는 흥부에게 입은 은혜를 신선에게 전했고 신비한 박씨앗을 받아 흥부에게 건넸습니다. 흥부는 정성스레 박씨를 심었고 이후 커다란 박이 3개나 열렸는데요. 며칠 굶은 흥부는 박으로 음식을 해먹자고 결심했고 흥겹게 박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어기어라 톱질이여. 이윽고 커다란 박이 쪼개졌고 그 속에서 쌀과 돈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흥부는 기뻐하며 박에서 나온 쌀로 밥을 짓고 돈으로 고기와 반찬을 마련했습니다. 오랜만에 음식을 본 흥부의 아들들은 서로 주먹 다짐을 하며 음식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흥부는 자식들끼리 싸움이 일어나는 와중에도 맨손으로 뜨거운 밥을 쥔 채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죠. 내 배 채우는 게 우선이지. 자식이 이렇게 남았으니 몇 놈 잃어도 상관없겠지. 배를 채운 흥부가 그 다음 박을 열자 온갖 보물들이 쏟아져 나왔고 마지막 박에서는 웬 아리따운 여인이 나타났는데요. 그 여인은 자신을 절세미인 양귀비라고 소개하며 흥부의 첩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눈에 반한 흥부는 기뻐하며 양귀비의 손목을 덥석 움켜잡았다가 깜짝 놀랐죠. 아주 부드러워 잡지도 못하겠구나. 뒤이어 수백 명의 장인들이 연장을 갖고 나타났고 그들은 금세 호화로운 기와집을 지어주었습니다. 흥부가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져나갔고 이를 질투한 놀부는 흥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흥부는 놀부를 반가워했고 그간 있었던 일에 대해 알려주었는데요. 이를 들은 놀부는 나도 부러진 제비다리를 치료해주면 보물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죠. 시간이 지나 놀부의 집에도 제비가 날아들었고 6개의 알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놀부가 너무 알을 만진 탓에 5개의 알이 굶어버리고 말았죠. 겨우 깨고 나온 새끼 제비 한 마리는 너무나도 건강했고 무럭무럭 자라났는데요. 마음이 조급해진 놀부는 결국 제비의 작고 여린 2다리를 우지끈 꺾어버리고 말았죠.
놀부는 다친 제비를 데려다 치료했고 며칠이 지나고 몸을 회복한 제비는 남쪽 나라로 날아갔습니다. 이후 이 제비 역시 박 씨를 물어갖고 오게 되었는데요. 놀부는 씨앗을 심었고 하루도 안 되어 탐스러운 박이 3개나 열렸습니다. 놀부는 곧바로 박들을 켰지만 보물은커녕 기이한 사람들이 나와 놀부의 재산과 돈을 털어가 버렸죠. 그래도 마지막 박에선 보물이 나오지 않을까? 놀부는 기대를 가진 채 마지막 남은 박을 켰습니다. 그런데 박이 열리자마자 엄청난 수의 군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군사를 지휘하는 거대한 몸집의 장군은 벼락이 치는 듯한 목소리로 놀부를 불렀는데요. 그 소리가 어찌나 크고 무서운지 놀부네 하인들은 깜짝 놀라 창자가 터지고 말았죠. 장군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놀부의 죄를 읊었고 놀부는 엎드려 빌며 자신의 죄를 뉘우쳤는데요. 소문을 듣고 네가 개과천선했다면 재물을 다시 돌려주겠다. 허나 그대로라면 바로 와서 네 목숨을 가져갈 것이다. 목숨을 빌려주었으니 이제 어서 나의 군사들에게 음식을 극진히 대접하도록 하라. 놀부는 전 재산을 털어 군사들에게 음식을 대접했고 식사를 마친 군사들은 돌아갔는데요. 한바탕 폭풍이 지나고 놀부가 주위를 둘러보자 하인들은 다 죽고 없고 곡식과 돈도 남아있는 게 없었습니다. 놀부는 눈물을 흘리며 흥부를 찾아갔고 크게 놀란 흥부는 놀부를 받아주었다고 하네요.